애무야, 이거나 들고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손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환갑 생일날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케이크와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웃음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어색하게 섞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한가운데서 쫓겨나는 사람은 오직 혜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고 사람 얼굴도 자주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천은 오래되어 너덜거렸고 색도 바래 무늬조차 흐릿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야 할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데요? 말수는 혜진을 보지 않고 고개만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냥 버리고 가라. 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묻고 싶을 때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고, 속이 무너져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도철은 혜진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듯 종이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좋게 정리하자. 서로 더 힘들어지지 말고.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목소리였습니다. 불륜녀 지아는 집안을 자기 집처럼 오가며 케이크 위에 초를 꽂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짜증 섞인 말투로 물을 요구했고 혜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혜진을 바라보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조용히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끓여둔 미역국 냄비에서 김이 가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국은 끝내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현관 앞에 서서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무게가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꼭 숨기고 있는 것처럼 손끝에 단단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말순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혜진은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말수는 이미 눈을 감은 채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혜진 혼자만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 냄새가 골목에 가득했고 공기는 차갑게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지만 혜진 인생의 한 장은 그 순간 완전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버리고 가라던 그 낡은 보따리 안에 이 집안의 진짜 과거와 이후에 펼쳐질 모든 진실이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건강과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혜진은 골목 끝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잠시 휘청했지만 혜진은 다시 몸을 세웠습니다. 넘어질 수 없었습니다.
넘어져 줄 사람도, 기대어 올 곳도 지금은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몇 번이나 넘기다 마지막에 멈춘 이름은 오래된 친구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아, 나 집에서 나왔어. 그 한마디에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순식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끝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야? 그 말만 조용히 했습니다. 혜진은 골목 입구 편의점 앞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미정의 오래된 승용차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을 여는 순간 미정은 아무 말 없이 혜진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받아주었고 다른 손으로는 혜진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습니다. 추웠지. 많이 춥겠다. 그 말에 혜진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소리내 울 수는 없었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더 이상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 안은 히터 바람이 따뜻하게 흘렀지만 혜진의 몸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 얼음덩이 같은 것이 꽉 박혀 있는 듯 했습니다. 미정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소박한 원룸이었지만 문을 열자 따뜻한 밥 냄새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밥 좀 먹고 자. 아직 따뜻해. 그 말이 혜진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밥을 해두었다는 사실이 이토록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오며 그제야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의 방 한쪽에 조심스레 두었습니다. 그건 뭐야? 미정의 질문에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버리고 가라더라.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들었는지가 중요한 밤이 아니라는 것을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젓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반찬을 더 올려주었고 국을 한 번 더 데워주었습니다. 그 한 그릇의 국이 그날 혜진이 받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는 말순의 눈빛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들렸던 그 짧은 한마디, 혜진아, 미안하다. 그 말이 자꾸만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도망치게 만들었고 도망치지 못하게도 만들었습니다. 혜진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렸습니다. 보따리는 방문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열어볼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버려야 할 물건이 아니라는 것, 그 보따리가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 그 예감이 틀리기를 바라면서도 이상하게도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뒤섞인 장면 속에서 말순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이불 위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깊게 잠들지 못한 덕에 혜진은 바로 눈을 떴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잠이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지금 병원이에요. 아버지랑 지아 이모도 왔어요. 혜진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자신을 내쫓던 얼굴들과 지금 이 전화를 한 아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어머니도 오실 수 있겠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부탁인지 형식적인 통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미정의 방문 앞에 서자 잠에서 막 깨어난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진은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씻을 것도 없어. 지금 바로 가자. 차 안에는 새벽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처럼 창을 흘러내렸고 혜진의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불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고 신발 굽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철은 수술실 앞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지아는 팔짱을 낀 채 불안한 얼굴로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들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위독한 상태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지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도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자신에게 보따리를 던지던 그 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호자 한 분만 잠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도철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러자 지아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도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다는 말도 들어가기 싫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가장 원했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혜진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의사는 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죠. 그 말에 도철과 지아의 시선이 한꺼번에 혜진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그들 누구도 보지 않고 조용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손으로 보따리를 던지던 사람이 지금은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혜진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가운 손을 살며시 잡자 손끝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혜진은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말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끝이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다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후 말순의 눈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분명히 혜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치매에 흐려졌던 눈이 아니라 아주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혜진아,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제 그 보따리 버리지 마라. 혜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놀란 눈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지만 말순은 힘겹게 숨만 고를 뿐 더 이상의 말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은 혜진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짜내듯 입술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건 내가 남겨둔 거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말순의 눈은 천천히 감겼고 기계음만 다시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혜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버리지 말라는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면회를 마쳐달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말순의 손을 조심히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침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 혜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음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도철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 없었어?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 병원 복도 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의 발소리도 줄어들 무렵 혜진은 미정과 함께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혜진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다가 문득 손에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따리였습니다. 집을 나올 때 품에 안고 있던 그 낡은 보따리가 지금은 곁에 없었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따리를 병실에 두고 온 것 같아.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돌아갈까? 혜진은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보따리를 이상하게도 지금 당장 되찾아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말순의 진짜 마음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보따리를 다시 손에 쥐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차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보며 아까 병실에서 들었던 말만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마라. 내가 남겨둔 거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무언가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듯 가슴 안쪽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야간 면회 시간만 허락된 조용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발소리 하나에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과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아까 나왔던 병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혜진의 심장이 괜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이는 사이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어딨다니까. 곧이어 지하의 날 선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방에 느릿한 보따리 말이야. 혜진은 그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들이 이미 보따리의 존재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본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미정이 혜진의 손목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돼.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도철과 지아가 말순의 침대 옆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 의자에는 익숙한 천자락이 어둡게 놓여 있었습니다. 보따리였습니다. 혜진의 시선이 그쪽에 멈추자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병실에 있던데요. 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준 겁니다. 도철은 보따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쓸데없는 짐일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그 말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초조한 빛이 선명했습니다. 혜진은 그보다 더 빨리 보따리 쪽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이상한 안도감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혜진의 말에 지아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굳이요. 버리라고 했다면서요. 혜진은 지아를 바라보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도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 조금 전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병실 안을 메웠습니다. 그 사이 말순의 숨소리만이 기계음을 타고 규칙적으로 흘렀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병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지아가 작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찬 공기가 한꺼번에 얼굴을 스쳤습니다. 보따리는 여전히 묵직한 무게로 혜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열어볼 거야.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집에 가서. 말순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 앞에서 아무렇게나 열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는 다시 미정의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혜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왜 말순은 굳이 그걸 자신에게만 던져준 것인지, 그리고 왜 자신은 그 보따리를 다시 되찾으러 이 밤중에 돌아왔는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음을. 미정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에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혜진은 보따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천을 풀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열어도 돼. 미정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면 못 열 것 같아.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다시 예전의 혜진으로 도망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보따리에 매듭을 잡았습니다. 여러 번 감겨있던 낡은 끈은 힘주지 않아도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천을 한 겹 걷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먼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다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말순, 분명히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는 병원 진단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하지만 아직 판단 능력은 유지된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끝이 그 글자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등기부 등본 여러 장이 정갈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대구 재래시장 근처 상가 건물, 근교 작은 땅 한 필지, 모두 윤말순 명의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재산이야.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종이들만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밥을 끓이고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았을 그 시간이 서류 너머로 조용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류 맨 아래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또박또박 혜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나한테 온 거네. 혜진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투가 너무 가벼워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나는 내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고 있었다. 소리내 울지 않는 것도 대들지 않는 것도 다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고 못 본 척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라고 착각했다.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이와 지아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 것을 미리 정리해 두었다. 내가 이 집을 나가게 되는 날이 오면 그날이 바로 이 보따리를 꺼낼 날이라고 나는 오래전부터 정해두고 있었다. 혜진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글자가 흐려져 제대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번져 나왔습니다. 이 보따리는 버리라고 준 것이 아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내 손에 쥐어준 것이다. 혜진아, 이제는 너 자신으로 살아라.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혜진은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도 말없이 혜진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밤, 방 안에는 울음소리 대신 종이 위에 떨어지는 눈물 소리만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그제야 혜진은 알 것 같았습니다. 보따리의 무게는
서류 때문이 아니라 30년 동안 말순이 품고 있었던 결심의 무게였다는 것을 혜진은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말순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미정이 작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갈 거야? 혜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어머님한테 가야 해. 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길게 흘러갔습니다. 혜진은 무릎 위에 보따리를 올려두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보따리가 짐이 아닌 자신을 다시 세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차갑게 밝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혜진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의식이 조금 들었다가 다시 흐려지고 있어요.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산소 호흡기를 단 채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전보다 더 수척했고 손등에는 수많은 주사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순간 말순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왔나? 그 한마디에 혜진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말순은 한참 동안 혜진의 얼굴을 바라보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보따리 봤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남기셨어요?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으니까. 내 아들은 끝까지 사람이 아니라 돈만 봤다. 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집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는 걸 수없이 봤다.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게 나의 보호라고 착각했다. 말순의 숨이 가빠졌고 혜진은 급히 물을 적셔 입가를 적셔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그러나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철이는 돈을 원했고 지하도 같은 눈이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걸 전부 정리했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준 것이다. 말수는 힘겹게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이제는 여기서 나가 다시 살아라. 참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너 자신으로 살아라. 너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대신 사과해야 할 사람이다. 혜진은 끝내 말순의 손 위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이 집에서 보내는 것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사과다. 그날 밤 혜진은 병실 의자에 앉아 말순의 손을 한 번도 놓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멈출 때마다 혜진의 심장도 같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말수는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행복해라. 그 말이 혜진이 들은 말순의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심전도 소리는 길게 한번 울렸습니다. 말순의 사망 소식은 그날 아침 일찍 집안 단톡방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새벽 별세. 혜진은 병실에서 나와 기도실 벤치에 앉아 그 문장을 다시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조용히 차려졌습니다. 검은 상복들이 차분하게 오가고 향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혜진은 유족 명단 가장 끝에 조용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며느리라는 위치는 아무 자리도 보장하지 않았지만 혜진은 스스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철과 지아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도철은 상주 완장을 차고 있었고 지아는 검은 원피스에 과하게 단정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철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슬픔보다도 훨씬 선명한 계산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혜진을 발견하자마자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향 앞에 서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도철은 그제야 혜진을 보았습니다. 여기 올 자격 있어. 혜진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절 부르셨어요. 그 말에 도철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 헷갈리셨나 보네.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싸움을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혜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분향소는 금세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끝내 조문객들 사이에 이름 없이 서 있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례식장에는 유족들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지아가 턱을 괴고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어머니 재산 얘기도 해야 하지 않나? 그 말에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철도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언장은 있는 거야. 지아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내가 알아봤어. 내일 오후에 유언장 공개한대. 그 말이 떨어지자 혜진의 심장이 다시 한번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도철은 혜진을 슬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일 와.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갈게요. 그 말에 지아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왜요? 상속받을 자리도 아닌데. 혜진은 지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걸 직접 확인해야 해서요. 그 순간 지아의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철은 그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장례식장 한쪽에 조용히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눈은 끝내 감기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얼굴과 보따리 안의 서류와 내일 열릴 유언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제가 어머님 편에 서 있어도 되겠죠. 그 순간 혜진은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이 집안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이상할 만큼 분명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 또한 혜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장례식장 안쪽 작은 상담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도철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지아는 도철 옆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연신 시계를 흘겨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상담실 가장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자락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윤말순 어머님의 유언장과 재산 정리 내용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상담실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듯 무거워졌습니다. 도철은 괜히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빨리 합시다. 지아는 입꼬리를 아주 희미하게 올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자기들 손에 들어올 것이라 확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유언장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상가랑 땅 이야기부터 하세요. 변호사는 지아를 잠시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가 건물 두 채와 대구 인근 토지는 모두 고인 명의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철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전부 김혜진 씨에게 상속됩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상담실 안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도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갔고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뜬 채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며 조용히 되풀이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김혜진 씨 단독 상속입니다. 도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난 친아들입니다. 변호사는 이미 익숙하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고인에 잡힐 서명과 공증도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아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소리를 높였습니다. 치매였다면서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변호사는 다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은 유지된 상태였고 의사소견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지아의 입술이 딱 굳어버렸습니다. 도철은 변호사 쪽으로 다가가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아니라 전 며느리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전 재산을 넘긴다고요. 변호사는 혜진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김혜진 씨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제야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혜진에게로 쏟아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귀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이거 장난이지. 지아가 웃고 있는지 비웃고 있는지 모를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다음 말이 그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상속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들은 이미 임대 수익 구조까지 미리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수익은 김혜진 씨에게 귀속됩니다. 도철은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는 산소가 빠져나간 것처럼 답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까지 혜진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그 보따리를 던지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버리라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넘기는 조용한 시작이었음을 혜진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아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도철은 굳은 얼굴로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그 노인이.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혜진 앞으로 다가와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몫을 다 가져가. 혜진은 그 손을 밀어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말이 기름처럼 불을 붙였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돌려놔. 당장. 도철도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도 편하지 못할 거다.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뜻이에요. 그 순간 도철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사냥감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뜻 법정에서 다시 따져보자. 그 말과 함께 도철은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지아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속 무효 소송, 치매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흔들 수 있어. 혜진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도철과 지아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과 확신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로 나섰을 때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상황을 알아차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작됐구나.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복도 끝에서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 있었습니다. 엄마, 혜진은 그 한마디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철과 지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지아 이모가 소송할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알아. 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니? 도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혜진의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괜찮다. 지금 대답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다. 도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30년 동안 자기 안에 쌓여온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그날 저녁 혜진은 미정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유언장 사본과 등기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재산 목록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위에는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이 먼저 적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섭지?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은 미정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서류 위에 놓인 자기 이름을 여러 번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소송 예고 통지서는 이틀 뒤 혜진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도철의 이름을 보는 순간 혜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미정은 봉투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뜯어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무효 확인 소송. 이유는 예상대로 고인의 정신 상태 문제였습니다. 치매로 인한 판단 능력 상실. 그 문장이 유난히도 또렷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혜진은 한동안 그 문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네.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편지랑 진단서랑 등기 서류만으로도 쉽게 흔들리진 않을 거야.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보따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열었던 보따리였지만 그날은 처음 꺼낸 것들만 보았지 끝까지 살펴보지는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보따리 바닥에 두툼한 책 한 권이 더 숨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계부였습니다. 혜진은 그 책을 펴자마자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날짜와 금액, 장소와 이름들이 빽빽하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밥집 앞 상가 계약금, 시장 좌판 보증금, 도철 이름으로 나간 돈, 지아 이름으로 들어간 돈, 모든 흐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기록의 성실함이었습니다. 돈의 흐름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그대로 적혀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 맨 마지막 장에는 짧은 메모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혜진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혜진의 눈이 그 문장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계산하고 계셨던 거야. 그날 오후 혜진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미정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중년의 변호사는 서류를 차례로 넘기다가 가계부를 보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매우 강력한 보조 증거입니다. 유언의 진정성과 고인의 판단 능력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에 혜진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긴장이 아주 조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울먹이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엄마를 고소한 이유를 전부 말했어. 혜진의 손이 휴대폰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뭐라고? 엄마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이용했고 유언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을 이미 다 퍼뜨렸어. 그 말이
혜진의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이 엄마를 욕하고 있어. 도윤의 목소리는 끝내 울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를 항상 먼저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남는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혜진은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 불빛이 마치 전쟁터의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싸움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짓밟으려는 전면전이라는 것을 혜진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지만 몸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30년 동안 늘 낮추고 살던 눈빛이 아니라 처음으로 앞을 똑바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소송 당사자와 보호자들, 기자와 방청객까지 복도는 잔뜩 긴장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철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아가 서 있었고 뒤편에는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들어서는 순간 도철의 시선이 먼저 꽂혔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버지의 흔적은 없고 오직 적대만 고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온다 이거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정과 함께 반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을 뿐입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공판이 시작된다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원고 측 도철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본 소송은 고 윤말순 씨의 유언이 정신적 무능 상태에서 작성되었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고인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으며 그 틈을 이용해 피고 김혜진 씨가 유언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며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때 혜진 측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 윤말순 씨는 유언 작성 당시 의사소견서를 통해 판단 능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공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언은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되었고 공증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된 완전한 법적 문서입니다. 도철의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혜진 측 변호사가 천천히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아울러 고인이 직접 기록한 가계부와 재산 이동 내역 또한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지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도철은 자기도 모르게 변호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혜진은 그 순간 처음으로 지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숨을 고르며 판사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눈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는 모두 확인 후 다음 기일에서 정식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공판은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법정을 나서며 도철은 혜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끝까지 가자는 거지. 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뜻을 지키는데 끝은 없어요. 그 말에 도철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아는 옆에서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듯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그날 법원을 나오며 혜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두려움 위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운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공판날 혜진은 지난번보다 더 차분한 얼굴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확신이 한 겹 더 덮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철과 지아는 이전보다 더 많은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도철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기색이 선명했고 지아는 애써 여유 있는 척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혜진 측 변호사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고 윤말순 씨가 생전에 직접 작성한 재산 이동 가계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 말과 함께 가계부 원본이 법정 중앙으로 옮겨졌습니다. 낡은 표지와 군데군데 다른 종이, 그러나 그 안의 글씨는 놀라울 만큼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가계부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원고 도철 씨 명의로 이전된 금액이 다수 확인됩니다. 판사의 낮은 목소리에 도철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지아 씨 명의 계좌로 유입된 자금도 동일한 날짜에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 순간 지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말순이 혼자서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적어 내려갔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혜진 측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계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고인이 스스로의 재산과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기록은 누구나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가계부가 모두 고인의 자필이라는 객관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혜진 측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서입니다. 모든 기록이 고 윤말순 씨의 자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법정 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계부는 유효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 순간 혜진의 가슴이 작게 울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진동이었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날 듯 말 듯 하다가 의자에 힘없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도철은 더 이상 판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고인은 해당 자금 이동을 모두 김혜진 씨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그 말에 도철이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조작일 수도 있잖습니까? 혜진은 그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조작 같은 건 모르실 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도철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린 듯 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법정은 갑작스러운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사람들의 속삭임이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은 미정과 함께 복도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미정은 혜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야. 혜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여기까지는 대신 와주셨어. 그 순간 혜진은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이제 재산 싸움이 아니라 누가 진실을 끝까지 버텨내느냐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정회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공기를 눌렀습니다. 판사는 도철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고 도철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처음과 달리 확신보다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고 윤말순 씨의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셨죠. 도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도 자주 잊으셨고 대화도 힘드셨습니다. 혜진 측 변호사가 곧바로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은 언제부터 재산관리 능력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도철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대답했습니다. 대략 2년 전부터입니다. 그 순간 혜진 측 변호사는 가계부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무엇입니까? 도철의 눈이 가계부를 스치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2년 전 날짜에 원고 명의로 상가 계약금이 이체된 내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는 원고 본인이 직접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도철의 입술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정확한 금액과 일자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도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판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어 지아가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지아는 애써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며 섰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 씨는 고인의 재산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셨죠. 지아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혜진 측 변호사는 곧바로 또 다른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 계좌는 지아 씨 명의가 맞습니까?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계좌로 1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고인의 자금이 이체되었습니다. 모두 동일한 날짜에 반복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건 도철 씨의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통장만 맡겼을 뿐입니다. 그 말에 도철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왜 내 통장으로 받아? 지아는 그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순간 법정 안이 술렁이며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책임을 떠넘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지아와 도철의 말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혜진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칼처럼 날아오던 말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진 측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고인의 판단 능력 상실을 주장하며 유언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과 자금 흐름,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는 고인이 끝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이 현저히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비로소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처음으로 바람의 방향이 자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증인으로 도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혜진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그 누구보다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고 윤말순 씨의 손자이자 원고 도철 씨의 아들이 맞습니까? 도윤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고인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또렷하셨습니다. 적어도 돈과 관련된 일은 한 번도 흐리게 판단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법정안이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러나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병원 진단서 말씀처럼 초기 단계였고 자기 재산과 통장, 임대 상황까지는 모두 직접 관리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도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진 측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은 고인이 유언을 남기려는 이유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엄마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보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소리내 울지 않고 그냥 참고만 사는 게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기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도윤은 그 질문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았던 건 그 판단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태도였습니다. 그 말이 법정 안을 정면으로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도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판사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증언방해는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결국 혜진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을 말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갚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혜진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유언은 충동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결정이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정신이 흐려져서 한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또렷한 상태로 내린 마지막 판단이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초조함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인 뒤 말했습니다. 증언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도윤은 자리로 돌아가며 혜진과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혜진은 아들의 눈에서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날의 공판은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긴 채 정회로 이어졌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기자 몇 명이 도윤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곧장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혜진은 법정 문 앞에 천천히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편도 아니고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아닌 아들의 선택이 마음속 깊은 곳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혜진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것을. 며칠 뒤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공기는 숨막힐 만큼 팽팽했습니다. 판사는 한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재판석으로 쏠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고 윤말순 씨의 유언이 고인의 자의에 따라 작성된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한 문장이 법정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무효 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합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되새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아의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도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결과가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엇인가가 조용히 풀려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인의 뜻은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온전히 지켜졌습니다. 그 말과 함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땅, 그 소리는 혜진의 30년을 정리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아무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미정과 함께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혜진을 바라보고 있던 도윤은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은 아들을 바라보다가 아주 오랜만에 작게 웃었습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도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깊게 숙였습니다. 며칠 뒤 혜진은 혼자 조용히 대구의 작은 상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했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혜진은 건물 입구에 붙은 작은 현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혜진 국밥. 그 이름은 말순이 생전에 수없이 오르내리던 그 가게의 이름이었습니다. 혜진은 말순의 뜻을 따라 가게를 그대로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을 더 불리기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숨과 온기가 남아있는 공간으로 그 자리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니 점심시간을 앞두고 벌써 몇 명의 손님이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주방을 돌아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잘 보세요. 그날 저녁 혜진은 가게 불을 끄고 혼자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고 공기는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았던 인생이 그날에서야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오래된 보따리를 꺼내 조심스럽게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서류 대신 편지 한 장만을 남겨두었습니다. 혜진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냈다. 혜진은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줄게. 그날 밤 혜진의 방 안에는 아주 오랜만에 눈물 대신 편안한 잠이 내려앉았습니다.